정확히 3초 동안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8월의 한양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기마저 축축한 물수건이 되어 얼굴을 짓누르는 듯한 불볕더위입니다. 아침 조반을 다 뜨기도 전에 적삼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한강에서는 뜨뜻 미지근한 진흙과 썩어가는 물고기의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무기력하고 둔탁한 움직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창덕궁 내전에 서 있습니다. 나인 한 명이 화채 그릇을 받쳐들고 곁을 지나갑니다. 잘게 부순 얼음, 선혈처럼 붉게 우러난 오미자, 그리고 그릇 가장자리로 진득하게 흘러내리는 황금빛 꿀. 국왕이 그 화채를 입가로 가져갑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더위의 고통 따위는 없습니다. 같은 도성, 같은 태양 아래 완전히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왕실의 사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치는 부유한 자가 제물로 얻는 것입니다. 조선의 조정이 행한 일은 그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늘함을 즐긴 것이 아닙니다. 겨울 그 자체를 하나의 수치 가능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자연현상을 거두어들여 신분과 계급을 증명하는 화폐로 치환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늘함을 가능케 했던 백성들은 그 얼음물을 단 한 방울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18,000 정딩의 얼음. 매년 궁궐 내에 전용 빙고로 흘러들어간 얼음의 양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얼음 관리망은 세계의 관영 빙고에 걸쳐 약 18만 6천 전기라는 방대한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18,000 정은 오직 국왕의 처소로 향한 물량일 뿐입니다. 나머지 얼음은 품계에 따라 아주 정밀하게 측량되어 아래로 차등 분배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서늘함은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함은 곧 행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행정의 이면에는 묵과된 백성들의 희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운 역사의 한 토막처럼 보입니다. 정은대의 왕조가 겨울의 얼음을 저장해 여름에 사용하는 법을 깨우쳤다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영리하고 문명적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적어넣고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거대한 비극적 참사를 그저 가벼운 뱃놀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본질을 비껴간 불완전한 것입니다. 더 깊은 이면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은 현재 서울 지역인 한양에 세 곳의 대형 관영 빙고를 축조했습니다. 동빙고는 국가의 재래와 상장리에 쓰일 얼음을, 서빙고는 고위 관료와 종친들에게 분배해야 할 얼음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담장 안에 자리한 내빙고는 국왕을 직접 모셨습니다. 매년 겨울 국가는 수천 명의 장정을 동원해 한강에서 얼음을 채벌했습니다. 규격은 최소 두께 12cm, 길이 8m에 달했으며 무게는 무려 120kg에 육박했습니다. 역군들은 얼음을 볏짚과 소리프로 단단히 싸서 우마차로 실어 나른 뒤 상기슬게 파놓은 석실 안에 차곡차곡 쌓고 입구를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며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깔끔한 이야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체벌 작업이 시작되기 전 조정은 사한제라는 의례를 거행했습니다. 겨울의 신, 현명에게 바치는 공식적인 국가 제사였습니다. 엄격한 유교 국가, 건국 후 첫 100년 동안 불교 사찰을 회철하고 무속을 억압하며 국가 공식 행사에서 민간 신앙의 색채를 공격적으로 지워내던 바로 그 조정이 말입니다. 그런 조정이 얼음에 손을 대기 전 겨울의 신에게 엎드려 절을 올린 것입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사료가 방증하는 해답은 바로 관료주의적 위기관리입니다. 한겨울 꽁꽁 언 강 위로 수천 명의 장정을 밀어넣는 것은 실제 사망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물류 작전이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면 사람들은 물에 빠져 익사합니다.
한낮의 기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얼음 표면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제사는 국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조건을 상대로 백성의 목숨을 건 도박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한 행위였습니다. 사한제는 결코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래복으로 그럴싸하게 치장한 국가기관의 공포와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칙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중 세종실록을 보면 죄수들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거리에 병든 평민들도 아니고 또의 약볕 아래 쉴 곳 없이 그을려가던 늙은 농부들도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미 형벌을 내리고 가두어둔 자들이 선량하고 자유로운 양민들보다 먼저 관영 빙고의 얼음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이 논리의 이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실록의 공식적인 기록은 이를 가리켜 임금의 해휼, 즉 크나큰 은전이라고 칭송합니다. 국왕의 자비가 법을 어긴 자들에게까지 미쳤다는 참으로 감동적인 유교적 애민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실제 논리는 얼음보다도 차갑습니다. 여름철 조선의 감옥은 전염병의 배양장이었습니다. 비좁고 밀집된 데다 환기조차 되지 않는 감옥은 도성 백성들이 식수와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숲의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호열자 콜레라와 같은 괴질이 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감옥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간수들을 통해, 오물을 통해, 그리고 다음에 겨울 궁궐에 바칠 깨끗한 얼음을 얼려낼 한강물을 통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죄수들에게 얼음을 하사한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인프라의 방어책이었습니다. 국왕은 죄수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얼음 공급망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피로 쓰인 기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물로 읽을 뿐입니다. 이제 더 깊은 곳, 실록의 건조한 행정 용어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시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한 노동력의 중추는 빙부라 불렸습니다.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직역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처럼 들리겠지만 광해군 일기의 기록을 들추어 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한성부 관원들은 얼음 체벌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빙부들뿐만 아니라 포수, 사수, 나루터의 진부, 어부, 악공, 산지기, 심지어 수공업 장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징발했습니다. 징발관이 당도하기도 전에 강가의 불황민들이 야반도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권문색에 뇌물을 바치고 그들의 노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합법적으로 요역을 피하는 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채빙 작업은 육신을 부서뜨릴 만큼 가혹하고 잔인했기에 마을 전체가 얼음을 캐느니 차라리 고향을 등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칠 때 국가의 대응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백성의 범위를 무자비하게 넓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광해군 때의 기록은 이 시스템 기저에 깔린 경제적 실상도 폭로합니다. 본래 장정들은 노동의 대가로 감히, 즉 쌀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호조는 해마다 이들의 품삯을 삭감하고 착복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국가 토목 공사들로 인해 요역의 수요가 십수배로 폭증하자 관원들은 꽁꽁 언 강 위에 사람의 머릿수를 채워 넣기 위해 백성들에게 온전한 삭슬 보장해주고 경쟁하는 타 관아의 운송 부역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조정에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왕이 누린 여름날의 서늘함은 단순히 은전으로 치른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취당한 임금, 강제된 노동, 그리고 노역을 피해 달아나다 끝내 사냥당하듯 끌려온 백성들의 부서진 뼈와 살을 으깨어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 한 구석의 각주로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서사의 가장 무거운 도덕적 본질입니다. 이제 거창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백성들의 육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음력 12월 섣달입니다. 지금의 달력으로는 12월 하순에서 1월 하순 즈음에 매서운 한겨울입니다. 한강은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은 한양 도성팍 어느 부락에서 강제로 징발된 장정입니다. 자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차출되었을 뿐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얼음을 위태롭게 하니 이른 아침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작업 시간이라는 감독관의 불호령에 동이 트기도 전에 강둑에 당도했습니다. 발밑의 땅은 쇳덩이처럼 단단하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옷깃에 닿자마자 얼어붙습니다. 관원이 여러분의 손에 쇠톱을 쥐어줍니다. 차가운 톱날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젖은 쇳덩이는 사람의 살갗에 쩍쩍 달라붙습니다. 그래도 꽉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고 수직으로 선을 그으며 톱질을 시작합니다. 톱날이 두꺼운 얼음장 사이를 긁고 지나가는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이 얼어붙은 강줄기를 타고 날카롭게 퍼져나갑니다. 이어서 베어낸 틈새로 나무 망치를 내리쳐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얼음덩이가 빙판에서 떨어져 나오며 쩌적 하고 깊게 울리는 둔탁한 굉음. 곁에 서 있다면 그 진동이 얼음을 뚫고 무릎뼈 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끔찍한 노동을 시간째 반복합니다. 가장 먼저 무릎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엔 손가락이 마비됩니다. 동상은 극적인 통증과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불에 댄 듯 타들어가는 화끈거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마비가 퍼지면 마침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의 야사나 민간 의서들은 차가운 쇠톱을 쥔 장정들의 살갗이 바짝 말라 쩍쩍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와도 정작 본인은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작업 현장에 의원과 구급약을 상시 대기시켰습니다. 성현의 용제총화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무척 애민적인 처사처럼 들리겠지만 그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것은 강둑에 상설 의료진을 두어야 할 만큼 부상자와 쓰러지는 자가 끊임없이 속출했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곳에 의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정들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얼음 위에 칡넝쿨을 깔았습니다. 온몸을 녹이려 강둑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비공식 기록들에 흩어져 있는 이 사소한 파편들이야말로 그 어떤 공식적인 정사의 진술보다 당시의 참상을 뼈저리게 고발합니다. 미끄럼 방지용 칡넝쿨과 모닥불, 그리고 현장의 의원을 필요로 했던 시스템은 스스로가 백성들의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얼음 밑으로 빠지기라도 한다면 어찌 될까요? 야사는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휼전은 전무했습니다. 장정은 그저 검은 강물 밑으로 자취를 감출 뿐이었고 남은 자들은 망자가 뚫어놓은 얼음 구멍 주위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톱질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 피 묻은 얼음 덩어리가 6개월 후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8월입니다. 조선이 삼복이라 부르던 초복, 중복, 말복의 살인적인 폭염이 도성을 무거운 납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산기슭에 축조된 돌창고, 석빙고의 내부는 지열의 안정성과 지하식 구조 덕분에 여전히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중한 돌문이 열리면 한겨울의 냉기가 8월의 폭염과 충돌하며 잠깐 동안 짙은 안개를 뿜어냅니다. 그곳에 쌓인 얼음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결코 투명할 수가 없지요. 한강의 흙탕물 때문에 끄스름한 황토빛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는 포장재로 썼던 볏짚 찌꺼기들이 여전히 엉겨붙어 있습니다. 달포 넘게 빙고 안에 처박혀 있던 볏짚은 이미 서서히 발효되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빙고 내부를 지배하는 냄새는 화강감과 석회암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광물의 냄새, 젖은 볏짚의 축축한 부패취,
그리고 같은 공간에 보관 중인 짐승의 고기와 생선에서 배어 나오는 퀴퀴한 비린내가 뒤섞인 악취입니다. 왕실의 냉기는 차가운 돌과 젖은 볏짚, 그리고 보존된 짐승의 살점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냄새는 칭송받는 겉모습만큼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원이 빙패, 즉 얼음 배급표를 들고 도착합니다. 그는 배급소에서 자신의 품계에 할당된 정량의 얼음과 그 목침을 교환합니다. 엄격히 통제된 자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징표입니다. 그는 얼음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솔들은 그 얼음으로 오미자와 꿀, 귤즙에 잘게 부순 얼음을 띄워 여름 화채를 만듭니다. 그의 혀 끝에 닿는 맛은 달콤하고 새콤하며 은은한 흙내음과 함께 한강물 특유의 광물질 맛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6개월 전 쇠톱을 쥐고 있다. 살같이 찢겨나갔던 이름 모를 장정의 손가락 따위는 추호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어째서 떠올리겠습니까?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양반들이 그런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없도록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조선의 모든 이들이 빙패를 쥔 고위 관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빙패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평민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창구는 암시장이었습니다. 빙고를 지키는 하급 관리들은 녹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성 전체가 탐내는 귀한 물건을 지키면서도 합법적으로 이윤을 취할 길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관영 빙고의 뒷벽을 허물어 구멍을 내고 그 틈으로 얼음을 몰래 내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벌어지는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품고 있던 필연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러한 밀매를 근절하려는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암시장을 탄생시킨 기저의 경제적 논리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이 그나마 쌈짓돈을 털어 살 수 있었던 암시장의 얼음은 서빙고 뒷구멍에서 빼돌린 얼음조차 아닌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얼음을 체벌해 파는 민간 업자들의 물건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수질이 조악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버린 한강 하류의 얼음을 잘라 팔았습니다. 더 악질적인 자들은 논바닥에서 언 얼음을 떼다 팔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는 인분, 즉 사람의 배설물을 비료로 썼습니다. 그 똥물 위에 얼어붙은 얼음은 논바닥에 온갖 오물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야사와 후대의 행정 기록들은 도성 내 여름철 호열작 콜레라 창궐의 원인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빈민들에게 팔려나간 이 오염된 논바닥 얼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짓습니다. 양반 두부판들은 관영 빙패를 통해 한강 상류의 깨끗한 얼음을 탐닉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백성들은 인분이 섞인 오물을 삼키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화려한 수사적 표현도 아닙니다. 조선의 얼음 시스템이 똑같은 여름의 폭염 속에서 물리적인 계급별 사망률을 창출해 내고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참상입니다. 임금의 용상은 세상에서 가장 북적거리면서도 고독한 자리라지요. 하지만 그 용상을 시킨 서늘함은 밑바닥 백성들의 역병을 담보로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거대한 건축물의 전체 구조를 조망해 봅시다. 이 통제 시스템은 결코 악의적인 가학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국가 건립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태조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에게는 이전 왕조를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정통성을 연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건국 후 차에 4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둔지산 기슭 한강변에 국가가 관리하는 냉동창고 서빙고의 축조를 명했습니다. 이 행위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국왕이 아직 자신을 온전한 군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도성 백성들 앞에서 계절 그 자체를 장악할 수 있음을 과시한 것입니다. 영토나 법률을 넘어서서 8월의 기온마저 통제해낸 것이지요. 한여름의 신하들에게 얼음물을 하사할 수 있는 군주는 그저 부유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자연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위엄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자의 정통성이 우주의 질서와 천명, 그리고 음양의 올바른 조화와 직결되어 있던 성리학적 정치 체제에서 이러한 과시는 실로 막대한 이데올로기적 무게를 지녔습니다. 세종실록은 이 사실을 대단히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신하들이 외빙고에 저장하는 얼음의 양을 줄이자고 건의했을 때 세종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음을 저장하고 반포하는 일이 곧 음양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여름의 서늘함은 단순한 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통치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오대오대를 거치며 이 형기상학적 명분은 훨씬 더 강력하고 노골적인 무언가로 굳어졌습니다. 바로 시각화된 위계 질서입니다. 분리된 빙고들, 얼음 배급표인 빙패, 품계에 따른 엄격한 차등 지급, 그리고 평민들의 합법적 접근에 대한 철저한 배제,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계급을 육체적 감각으로 뼈저리게 체감하도록 고안된 거대한 기계장치였습니다. 조선사회에서 당신의 신분은 단지 법전에 적힌 추상적인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8월에 들이켜는 물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식 사료에는 절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정황 증거가 일관되게 뒷받침하는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조선의 얼음 시스템은 실제 유통 가능한 효율적인 규모보다 의도적으로 훨씬 축소된 채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서빙고 한 곳에만 무려 13만 5천 정의 얼음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배급량은 턱없이 제한되었습니다. 관료들은 정기적으로 반포량을 줄여달라고 상소했습니다. 희소성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얼음이 풍족하게 공급되어 모든 관리가 원하는 만큼 취하고 인겨분이 중인과 상민들에게까지 흘러갔다면 얼음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능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핵심은 효율성이 아니라 통제된 희소성이었습니다. 오직 위계질서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1504년 폭군의 무모한 파괴 행위 하나가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폭로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전용 사냥터를 조성하기 위해 옥수동에 있던 동빙고터를 허물어 옮겨버렸습니다. 동빙고는 단순한 냉동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상장례를 위한 얼음을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은 승하 후 5개월의 애도 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국장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옥체가 썩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바로 동빙고의 얼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왕과 죽은 선왕들을 이어주는 조상과의 형기상학적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온전히 보존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유흥을 위해 이 신성한 빙고를 밀어버린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조상을 연결하는 예학적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국왕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약할 때 무기로 삼았던 것이 바로 공식적인 유교 제례를 통해 관리되는 조상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왕실 상장례 내의 물류 체계를 파괴함으로써 단순히 낭비를 일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신하들이 자신을 올가매는 데 사용했던 예법의 밧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록은 이 만행을 기록하면서도 연산군이 내세운 명분이나 이유는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적인 생략과 침묵 그 자체가 거대한 정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하던 사관들이 국왕의 논리를 설명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이 행위가 도저히 호의적으로 해석해 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패륜적이고 금기를 깨는 사안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장장 500년에 걸친 이 기록이 은연중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후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매해실록은 그해 겨울에 한파가 강했는지 약했는지, 한강의 얼음이 톱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얼었는지, 포근한 날씨 탓에 배급량을 줄여야만 했는지를 꼬박꼬박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행정일지 속에 고스란히 봉인된 500년치의 동아시아 기상 관측 데이터입니다. 왕조는 자신들이 계절을 장악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사료는 그들이 늘 대자연의 처분에 목을 메고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추위를 관료제어할 수는 있어도 겨울 그 자체를 명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억압적인 시스템의 종말은 개혁이나 밀란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기계와 금전거래라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1893년 미국인 선교사 셀리스 왈러는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에 하루 2번씩 얼음을 배달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사온 얼음을 마실 물에 직접 넣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한말 한양의 모든 이들이 그 옛날 빈민들이 피를 토하며 깨달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민이 구할 수 있는 얼음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진실 말입니다. 사적인 편지에 무심하게 적힌 이 경고문이야말로 빙패 시스템의 잔혹한 계급 논리가 식민지 시대 직전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1909년 프랑스인 호텔리어 류시엥 마르탱이 한성에 에스터 하우스 제빙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인공 얼음, 여과된 수돗물로 만들어져 청결함이 보장된 얼음, 1파운드당 단돈, 이 점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얼음이었습니다. 권력의 징표였던 빙패는 현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겨울의 신에게 절을 올리던 사한제는 차가운 기계로, 얼어붙은 강 위에서 무릎이 깨져가며 톱질을 하던 빙부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서늘함을 독점하던 철옹성 같은 위계 질서는 아주 잠시 동안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전락했고, 바로 이듬해 조선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실록이 결코 대답해주지 않을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죄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고 공식 사료는 이를 군주의 은전이라 찬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주된 동기가 수질 오염을 막고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한 무언가였을까요? 자비와 이기심이 같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어차피 결과가 같다면 굳이 둘을 구분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겼던 냉혹한 통치자의 맨얼굴이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명쾌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은 결코 우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지성은 보상을 받고 어떤 종류의 지성은 가차없이 처벌받는 잔혹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교의 정통성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한제를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이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는 것이 제례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산군이 동빙고 털을 부순 행위를 기록하면서도 그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한 체제 선전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섬뜩한 문헌입니다. 그것은 고도로 지적인 인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보다 스스로 덜 아는 척하기를 끊임없이 선택해온 지독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역사적 증거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판결문입니다. 조선은 결코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서늘함을 사지 않았습니다. 돈은 차라리 깨끗한 것입니다. 조선은 갈취당한 노동력으로 언제 쩍쩍 갈라져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릴지 모르는 얼음판 위로 강제 징발된 백성들의 육신으로 서늘함을 샀습니다. 한가할 힘조차 없는 장정들의 삭슬, 해마다 착복한 관청의 기만으로 꼭대기에 앉은 자들이 자신들의 안락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대가를 영영 모를 수 있도록 호열자로 죽어가는 빈민들의 시신을 신분제는 가림막 뒤로 빠르고 조용하게 치워버리며
그 서늘함을 사들였습니다. 왕조는 이를 예라 불렀고 은전이라 칭송했으며 음양의 올바른 조화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들이 축조한 아름다운 석빙고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여름의 관광객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현대 기술 없이도 이런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다니 얼마나 영리하고 문명적이냐며 감탄합니다. 그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진실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진실은 상층부의 우아함은 언제나 하층부의 강제된 착취를 비료로 삼아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실은 꼭대기에 가시적인 특권을 생산해내는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밑바닥에 비가시적인 고통을 잉태하며 그 둘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척도가 아니라 제도적 언어의 두께로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서늘한 진실은 조선의 얼음 시스템이 결코 그 시대만의 기형적인 일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작동을 멈춘 적 없는 지독한 권력 논리의 얼음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운 결정체입니다. 단지 시대에 따라 그 행정적인 명칭만을 교묘하게 바꾸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길 바라는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빙패는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서 필요가 아닌 계급에 따라 분배되고 그 상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소성이 통제되며 정작 그것을 피땀 흘려 만들어낸 자들은 영원히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된 자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훨씬 더 뼈아프고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통제된 분급소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십시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답변이 아니라 뼈저리게 솔직한 답변을 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떡은 바로 그 예의 바른 버전을 선택했던 자들에 의해 쓰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중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역사의 뒤향일로 지워버렸는지를 말입니다.